상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점점 불붙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된다면 후보가 되겠지만 민주당은 후보를 뽑기 위한 토론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워런, 샌더스 등 선두주자 3명 외에 주목받는 또 한 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대만계 미국인 앤드류 양입니다. 특히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앤드류 양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자동화와 무인화를 막을 수 없고 기존의 후보들이 내세우는 노동자를 위한 임금 정책 등은 임시 방편에 그칠 뿐이라 비판합니다. 혁명처럼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괄적으로 $1,000를 주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의 해결책이 맞는지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진단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쩌다 당선에 부담이 없기에 당당하고 자신 있게 아젠다를 던질 수 있겠죠. 앤드류 양이 매력적인 군소 후보로 각광받는 이유는 미국식 정치 용어 그리고 농담을 상당히 쿨하게 소화해낸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은 수학을 잘하는 아시아인이라고 말한다든지 수학을 뜻하는 MATH는 Make America Think Harder의 약자라며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구호를 패러디해서 웃음을 준다든지 물론 앤드류 양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누구의 눈치 없이 내리는 정확한 진단 그리고 신선한 시각 웃음이야말로 정치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택시업계와 타다 사이에서 택시업계 손을 들어준 셈인데요. 기소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타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의 연구위원 그리고 국민대 자동차 운송디자인과의 권영주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 교수님, 네. 정부에서 합법이라고 했던 거를 검찰에서 불법이라고 기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상당히 타다 측에서는 좀 놀랐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검찰이 판단하기에는 택시라고 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타다 측에서는 우리가 렌탈 차를 가지고 기사를 알선해서 영업을 하는 거니까 네. 우리 렌탈입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제 검찰에서 볼 때는 이용자들이 대체로 택시와 같은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고 네. 또한 국토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상생 합의안을 만들어서 같이 가자는 취지의 측면의 의견을 냈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택시 서비스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건 위법성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이게 뭐 렌탈 서비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용자들은 사실상 이걸 택시라고 생각하고 이용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인지의 부조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고 저는 봐요. 네. 국토부 측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국토부하고 검찰하고 좀 뭔가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시다시피 네. 그 국토부가 모빌리티 기업들과 택시 네. 다 모아서 상생 기구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합의가 된 게 새로운 서비스도 국민들이 좋아하니 같이 제도의 틀 안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의안을 만들었고 네. 그 합의안대로 이제 추진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타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증차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네네. 그 증차에 대해서 국토부는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를 네. 했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어느 정도 감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연말 다가오면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모임도 있고 약속도 있고 그러다 보면 택시 잡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타다가 필요한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뭐 소카가 타다의 모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카의 이재용 대표가 페이스북으로 심정을 남겼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규제의 벽을 허물어서 AI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들을 기소를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해 보여요. 지금 일단 심정이. 네. 예, 개인적으로는 이게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왜냐하면 그래서요? 네. 타다가 억울하다 그러면 기존에 그 엄격한 각종 규제, 네. 택시라면 엄청나게 뭐 많은 각종 규제가 있거든요. 네. 하다못해 요금도 정할 수 없고 함부 정할 수 없고 기사들도 월급 주면서 고용해야 되고 차고지도 확보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뭐 일단 그 규제와 법을 엄격히 지키면서 생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일단 타다 때문에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전에 뭐 카카오 카풀 때문에 뭐 여러 기사분들이 분석을 하셨고 그런 일이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택시 사업자분들이나 택시 기사분들이 더 억울하지 않을까. 그리고 AI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타다가 맨 처음에 내세운 건 공유 경제였어요. 맞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공유 경제 하는데 타다가 과연 공유 경제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뭐냐면은 공유 경제라고 말하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그 운송업에 있어서는 차량 한 대가 운송을 함으로써 2통행 이상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쉐어해야 되는 그렇죠. 정말로. 그러니까 타다 운전자하고 승객 한 명 탔을 때 이게 과연 2통행이냐 말입니다. 아니죠. 운전자는 통행치지 않습니다. 그럼 네네. 1통행뿐이 없어요. 근데 진정한 공유에서는 뭐냐면 카풀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출근할 때 다른 사람들 같이 가는 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네. 그럼 이 통행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행 이상을 발생시키지 않은 통행에 대해서는 공유경제라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타다가 공유경제 얘기했으면 택시야말로 본유의 공유경제라 저 말씀드릴 수 근데 있겠습니다. 합승은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택시. 요즘 반반 택시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AI 기술이 어디에 적용이 됐는지도 모호한 부분이 있고 예, 예. 명확하게 공유 경제라고 말하기도 그렇다. 예, 그럼 예, 타다의 그렇습니다. 어떤 혁신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타다가 사실 요번에 또 다시 뭐 이런 법적인 문제로 인해 갖고서는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뭐 타다 전에도 많았잖아요. 2014년에 우버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 그래서 택시 업계하고 또 이런 모빌리티 기업들 결국에는 계속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은데. 뭐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동 시장이 한정돼 있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그렇군요. 보면 누구든지 이동 사업에 진출해서 모두가 윈윈하려면 이동의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될 텐데 네. 이동의 수요가 그렇게 증가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인구는 줄고 있고 아. 자가용 보유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돈을 받고 누군가를 이제 A에서 B까지 태워주는 유상운송 사업의 규모는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지금도 이제 뭐 우리 양기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택시가 많이 노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네네.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택시와 동일한 서비스의 사업이 시장에 진출하니까 앞으로 이제 유사 행위로 보면 계속 이런 갈등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생각은 네. 감차를 많이 고려를 합니다. 감차. 그렇죠. 택시의 공급도 넘쳐나니까 네. 택시의 공급을 줄이되 그 빈 자리를 새로운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들이 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이른바 서비스 경쟁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뭐 누가 됐든 돈 내면 잘만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쾌적한 분위기에서. 그렇죠. 근데 그 서비스의 혁신이라고 봤더니 그게 인적 혁신과 이동수단의 혁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적 혁신은 기사의 친절도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네. 이동수단의 혁신은 택시보다 큰 차란 말이죠. 비용이 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는 택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 택시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했으니 새로운 서비스도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서비스 경쟁을 하면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구도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서 같이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자, 이것에 대해서 택시업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그 택시업계가 가장 불만이 뭐냐면요. 이 구도가 너무 불공정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경쟁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시라는 건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규제도 너무 많고 하다못해 요금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타다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제를 다 회피해 가지고 운행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을 혁신이나 아니면 공중 경제라고 그래가지고 밀어주고 이쪽은 주긴 형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타다로 인해서 영업권이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권이 박탈당한다. 예, 그러니까 그 시장이 좁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의 그 개인 택시 프리미엄, 면허 프리미엄이 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퇴직금이라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산 가치가 떨어진 것에 대한 반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 아, 면허에 대한 프리미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택시 자체에서도 어떤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뭐 하기는 하지만 이제 타다나 카카오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지금 카카오 얘기는 자세히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 자본력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 택시 업계가 뭐 여러 회사들이 운수 회사들이 있지만 그 자본력을 하나하나 따져 갖고서는 뭐 카카오나 타다랑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은 경쟁하기에는 조금 너무 어렵지 않을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가 아마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택시가 덩치도 작고 네. 이제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끼리 뭉칠 수 있는 규정이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규정이 있었음에도 쓰지 않은.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그 상생 대책을 만들면서 사문화됐던 네. 그 규정을 다시 끄집어내서 네네. 이른바 가맹 택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하나 만들어준 겁니다. 가맹 택시. 그렇죠. 이건 뭐냐면 프랜차이즈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이 비록 혼자는 작지만 개인들끼리 뭉치면 그래서 이른바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이른바 브랜드화를 하면 얼마든지 덩치를 키울 수가 있으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들의 이동 서비스의 편익을 도모하자라는 규정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택시를 사용하는 사용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편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택시 운전 기사님들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지 않았던 부분이라든지 또 어디 가자고 말씀드리면 아 거기 안 간다라고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꽤 있었고 또 이렇게 연말 시즌 다가오면은 정말 힘들어요. 예. 잡기가 정말 힘들고. 그래서 타다에 이제 좋아했었던 굉장히 호응을 했었던 많은 소비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상쇄되고 굉장히 친절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예. 택시 자체 어떤 서비스 개선도 조금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당연히 병행이 돼야 네.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승차 거부 하면은 택시하면 승차 거부 이렇게 생각하셨고 네. 과거에는 택시하면 합승 이렇게 네. 불법 행위 많이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규율이 좀 너무 뭐라고 할까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승차 거부가 만약에 단속이 됐다. 그럴 경우에 처벌이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보통은 30일 영업정지 바로 들어가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나마 2014년에 택시법을 만들면서 3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거 만들었죠. 네, 네. 근데 그것도 그 진짜 처분 단계에 들어가면은 뭐 인정에 이끌려 가지고 뭐 유효하게 해준다든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울시가 처분권을요 너무 자치구에 맡겨두니까 처분율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그러면 그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시가 중앙으로 환수했습니다. 본청에서 심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 처분율이요 심하면 9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승차 거부를 해서 민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처분 당한다 보시면 됩니다. 네. 뭐 그런 노력이 있으면은 차차 그 승차 거부에 대한 민원이 점점 완화되고 실질적으로 승차 거부 민원 건수 반 이상 줄었어요. 그런 노력이 계속 개선된다고 그러면은 뭐 겹쳐진다고 그러면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이제 지금 택시 업계에서 운송업계에서 일어나고는 있지만 이제 뭐 AI라든지 또 다른 류의 어떤 경제 형태가 발생이 된다면 기존에 있던 그 경제 구조랑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 운송업계라는 그렇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뭐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점점 가다가 결국 운전자 사라질 텐데 그렇죠. 그때 가면 어떡할 거냐.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택시 업계랑 굉장히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요새 조금 뭔가 상생의 방향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찾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가 택시와 갈등을 일으켰던 배경은 네. 자가용을 활용한 승차 공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자가용 갖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택시가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그때 이제 카카오는 전략을 바꿔서 네. 이제 택시 쪽과 손을 잡고 오히려 택시 쪽을 공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이동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하겠구나라고 네네. 판단해서 그때부터 택시랑 손을 잡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흥미로운 건 카카오가 택시랑 손을 잡으니까 카카오와 택시의 공공의 경쟁은 바로 타다가 되는 됐던 거죠. 아, 그럼 요번 이거를 검찰이 기소한 거고 카카오는 좀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내심 좋을 수도 있죠. 판단을 우리가 잘했다. 뭐 확인할 수는 없으나 아, 그렇군요. 그럼 타다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기소가 됐는데 기소가 되고 판결 날 때까지 그래도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일단 운영을 계속 할 거고. 근데 만약에 법원에 판결이 난다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도 이게 뭐 그 위법이냐 아니냐 판결 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제도화
과정이 거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타다가 이렇게 하면은 카카오도 진입하고 그러면은 타다하고 카카오 경쟁이 되지 않느냐 방금 그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 하시는데 뭐 타다하고 카카오 경쟁하겠죠. 하지만은 앞으로 지금 현상 보면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떤 플랫폼 앱이 들어올지를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버나 그랩 같은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점유율이 좀 높은 경쟁자끼리 경쟁이 되니까 그를 통해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버가 사실 들어오려다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좌초가 된 상황인데 해외에서 뭐 이렇게 썩 더 잘 나간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요새 그러니까 뭐 얘기를 우버나 들어보니까. 이런 그 공유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초창기에 나왔던 거와 달리 네. 생각보다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맞아요. 생각보다 네. 수익도 잘 안 나고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은 이제 뭐 우려점을 갖고 있는데 이 법률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은 타다의 위법성이 불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벌 조항이 없다. 금지 네.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한쪽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니다. 이 규정이 신설될 때 입법 취지를 봐야 될 텐데 그 입법 취지가 결국은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의 편의 증진, 그다음에 관광산업 활성화였단 말이죠. 네네. 거기에 비춰서 판단을 내려보면 이거는 불법성이 있다. 그래서 양쪽으로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공유경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처음엔 굉장히 반짝했다가 결국에는 이게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단순히 뭐 이런 운송 사업뿐만이 아니라 뭐 위워크라든지 그렇죠. 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닥칠 세계나 미래는 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미래를 가는 방향에서 그 가는 도중에서 우리가 현재와 어떻게 잘 공존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타다 그리고 택시업계 갈등 이야기 그리고 타다가 지금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이야기까지 나눠주셨습니다. 네, 국민대 자동차 운선 디자인과의 권영주 겸임 교수님 그리고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의 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은 이슈와 인물을 인터뷰하는 스포트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진범을 찾지 못한 채 영원히 미궁 속에 빠질 뻔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오늘로 107일째를 맞았습니다. 범인으로 특정된 무기수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까지도 함께 밝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제 옆에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갖고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네. 무슨 말씀? 네, 일단 화성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8차 사건이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8차 사건은 원래 모반범죄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춘재가 그것도 자신이 저지른 것이다라고 지금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처음에 이 화성 8차 사건이 모방범죄로 특정이 됐었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네, 기존에 있었던 10건의 사건에서 8차 사건, 이 사건만 그러니까 실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다른 사건들은 이 야외에서 아. 그러니까 범인이 어떤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면서 피해자를 물색해서 공격하는 방식의 애모를 즉 범죄 행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만은 침입 범죄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사건 자체를 저는 사실은 프로파일러들은 모범범죄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네네. 왜냐하면 이건 범행수법상으로는 독립범죄입니다. 전혀 네. 별개의 범죄인데 문제는 같은 공간 그리고 이거 피해자의 대상성 때문에 당시에는 그 유사성으로 인해서 모범범죄라는 쪽으로 수사를 했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범행의 어떤 패턴 같은 것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걸 모방범죄다라고 봤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지금 이춘재의 증언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범행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을 하는데 뭐 집이 어디였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잘 맞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양채희 변호사님도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춘재를 사실 경찰이 조사를 네. 하면서 이제 이런 진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춘재가 그 이제 8차 사건의 피해자가 박양인데 박양이 그 집에 이제 이사를 오기 전에 그 집에 가본 적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난 그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있다라면서 실제로 이제 집의 그 구조 사진도 이제 그렸다고 해요. 그림을. 근데 사실은 이런 진술에 대해서 일단 경찰은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는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찰이 이제 보는 것처럼 그 집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구조를 잘 알고 있고 그림도 잘 그렸고 내가 이렇게 그 공간에서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자백을 하니까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볼 수 있겠지만 네. 반면에 이제 반대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춘재가 만약 8차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제 박양이 이사 온 이후에 그 집에 방문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가봐서 그 집에 대한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술을 사실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범행과는 이제 무관하다는 그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측면까지 사실 경찰에서 다 봤겠죠. 근데 일단은 이춘재의 그 진술에 대해서 굉장히 신빙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지금 바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연결되기에는 조금은 그렇죠.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데 그럼 DNA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이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DNA가 나오지 않은 것이 근데 이 8차 사건이 이춘재 DNA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이 이춘재의 어떤 자백 여기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 두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 DNA나 지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당시의 범죄 현장과 바디 포징이라고 하는데요. 시체의 위치 배열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춘재는 당시 공간에 대한 진술도 뚜렷하게 하지만 공간에 대한 진술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네. 친근한 공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바디 포징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 수사팀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춘재가 특정한 바디 포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충분히 법정에서도 아니면 다른 수준에서도 본인이 범인이라는 특정이 가능한데 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범죄 기록 자체가 부실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즉 말하자면 네. 당시에 이 사건 자체를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수사하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가 상당히 유실된 상태에서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도 모호한 부분인 거고 당시 수사했던 경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없는 상황이지만 다만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방식이 연속성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그 시체 배열 그거를 경찰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잘 안 해놨단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그거를 이춘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배열을 했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지금 현재 경찰 기록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네. 그 수사 기록 자체가 얼마나 치밀하게 돼 있는가 네. 그리고 당시의 수사진이 그것은 실제 바디 포징이라는 것으로 보고 기록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수사의 일환으로서 보고 한 건지 이 부분은 저도 네.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당시의 그 수사 수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춘재가 당시 용의자 그러니까 용의자로 수사가 됐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툭 몇 마디를 하게 됐을 때 이춘재 같은 아주 고도의 높은 수준의 범죄자들은 네. 그 한 단어 가지고도 그 바디 포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연결된다고 하면 지금 이 바디 포징은 의미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취조가 이루어졌는가가 정확히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건 안 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했을 가능성 안 했을 가능성을 지금 당시 형사들이 입증해 줘야 되는데 당시 형사들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갖고 확신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도중에 흘린 말을 듣고서는 이춘재가 그거를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범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춘재가 정말로 똑같이 그런 과정이 없었고 그리고 똑같이 바디 포징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체 별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그거 이춘재 자백이 상당히 신빙성을 가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경찰들이 뭐 갖다부터 굉장히 명확한 증언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쨌든 8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고 나온 윤 씨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준영 변호사가 지금 이 윤 씨를 대신해서 재심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힐 수사 자료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글쎄 어떤 수사 자료가 있는 것인지 혹시 짐작이라도 가세요? 뭐 이제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네. 말씀하신 그 몇 가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윤 씨가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 자술서에.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박준영 변호사는 이것은 자술서가 아니다. 이건 불러준 거나 아니면 베낀 거다. 즉 형사들이 불러주고 아니면 뭔가 베낀 거, 그러니까 써준 걸 베낀 거다라고 네네. 하지만은 사실 박준영 변호사도 조금 약간의 그 착오가 있으신 건 88년, 89년도의 수사 관행 중에 하나가 네. 형사들이 그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그것을 그 이제 쓰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건 네. 강압 수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조금 명확하지 않는데 네. 박준영 변호사가 지금 현실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상당히 놀랄만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좀 다른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디포딩 문제입니다. 바디포딩은 분명히 범인과 수사관만 알 수 있는 건데 윤 씨는 모르는 거죠. 윤 씨는 엉뚱한 상황에 네네. 대한 것 아니라 그것을 모호하게 얘기하고 다른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씨는 범인일 수가 없다는 것이 박준영 변호사의 네. 하나, 두 개의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체 배열 부분, 예. 그 부분에서 윤 씨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도 박준현 변호사가 얘기하는 재심에 있어서 유리한, 윤 씨에게 유리한 무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윤 씨가 그렇다면은 재심 청구를 통해 갖고 승소를 했을 때 국가가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윤 씨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정도가 넘는 금액을 이제 네. 보상금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대리했던 사건이죠. 재심 사건. 네네. 그러니까 그 약촌 오거리 익산 사건을 보면 실제로 이 30대 남성 같은 경우에 10년을 복역을 했는데 이 그 사건 발생 16년 만에 이제 무죄를 선고를 받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형사보상금을 받은 게 8억 원이 넘었어요. 8억 한 3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10년을 복역한 상황이고 윤 씨 같은 경우에는 20년 수감 생활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10억 원 정도 넘는 10수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이건 형사보상금이고 그와 별도로 국가배상 청구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상당한 금액일 거고 형사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금 일수와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최저임금을 네. 이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는데 최저임금의 이제 최대 5배 정도까지 보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수감된 그 시기에 이제 나이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사실 다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뭐 적어도 10억 원은 넘는 돈을 수령할 수 있게 그렇군요. 되겠죠. 이제 뭐 상당히 큰 액수이긴 한데 잃어버린 20년에 비한다면 사실 그게 그쵸. 얼마나 보상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이 재심 청구를 할 때 이춘재를 법정에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재판정에 설 수 있을까요? 박준영 변호사의 네. 희망사항인데 네네. 이춘재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은 물론 끄집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춘재가 강제로 끄집어낸다고 한들 이춘재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 예를 들면은 30여 건의 성범죄를 했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구체적인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네. 것은 이것 자체는 몇 가지 카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초등학생 실종 사건이 결국은 자기가 살해했다고 네네. 하는 부분도 맞아요. 있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이춘재는 상당히 몇 가지 카드를 준비하면서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에 대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수사진과 네. 아니면은 이 윤 씨 쪽 변호사 쪽과의 연결성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박준영 변호사의 희망사항과는 조금 다르게 결이 다를 수 있다는 전 가능성 좀 얘기해 봅니다. 세울 수는 있겠지만 이춘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본인의 의지도 있고 나왔을 경우에 과연 재심에 유리한 판 쪽으로만 가겠느냐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아마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네. 뭐 여러 가지 강압 이런 걸 마구마구 떠들어 댄다고 하면은 네. 그 입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까놓고 얘기하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네. 그 이춘재가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군요. 이게 세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서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 고문 형사로 지목했던 사람이 있어요. 당시 지금
야반도주를 했다라고 밝혀지기도 했는데 그다음에 어쨌든 경찰 강압 수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와야 될 거고 이 부분도 수사가 분명히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경찰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정립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그럼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진술을 당신이 어떻게 했어라고 했으면은 문제는 이것도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시에 네네. 강압 수사에 대한 부분이고 본인이 그에 대한 협조를 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전직 경찰의 입장에서 이런 진실을 밝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면 강제 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강제 수사가 예, 들어가야 된다. 그럴 수 있느냐? 이건 변호사님 말씀해 주셔야죠. 예. 그럴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네. 힘들죠. 왜냐하면 이춘실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이게 사회적인 파장이라든지 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경찰이 예외적으로 뭐 정의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걸 위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 고문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사실 또 별도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사실은 수사력이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공권력을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지 여부가 반드시 이제 판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판사님이 그 고문을 추정되는 행위를 했던 장영사, 최영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강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영장을 신청하게 됐을 때 이게 공소시효가 지난 건데 왜 해야 돼?라고 하게 되면 판단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건 이춘희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군요. 지금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가능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사실 기억을 하거든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 동네에 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렇게 밝혀졌고 그리고 이 윤 씨가 정말 범인이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면 그에 대한 또 타당한 또 배상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이슈가 있을 때 모셔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선물하는 이브닝 카페 시간입니다. 네,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죠. 스텔스 전투기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4일 스텔스 기능을 접목한 4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텔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세계 최초 스텔스 전투기부터 역사 그리고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까지 나눠보실 최적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월간 군사세계 이세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최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또 무기하면은 또 우리 이세환 기자님을 믿기 때문에 스텔스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저희가 오늘 모셨어요. 네. 근데 이제 스텔스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약간 가오리처럼 생긴 거. 아, 그렇죠. 그게 F1117A인가요? 117인가? 옛날에 막 이제 걸프전 때 날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F117이 실전에 투입된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가 맞는데요. 네네. 사실 처음에 스텔스기가 나왔을 때 헐리우드 제작자들도 많이 착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예전에 나왔냐면 네네. 스텔스기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부터 스텔스 모드로 들어간다. 그래서 빨간 단추를 딱 누르거든요. 그러면은 레이더에서 사라져. 아니,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화면에서 스텔스기가 이제 투명처럼 사라집니다. 예전에 헐리우드 제작자들도 스텔스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보이는 건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었죠. 그렇게 생각을 했군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에 잡히지는 않는 거고요. 눈으로 보면 다 잡히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F117이 나이트호크였거든요. 나이트호크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새카맣게 칠했어요. 근데 왜 이랬냐면 낮에 다니면 걸려요. 얘가. 너무 시꺼매서요? 네. 그러니까 속도도 마하 1이 안 넘고요. 되게 느리네요. 네. 기관포도 없어요. 딸랑 폭탄 2개만 싣고 날아가서 떨어뜨리는 애인데 얘가 대낮에 날아다니면 걸리지 않습니까? 파란 창공에 까만 게 하나가 날아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밤에만 날아다닌다고 해서 그래서 나이트호크였구나. 근데 이제 이 스텔스 전투기가 생각보다 오래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레이더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비행기의 이제 큰 숙제가 어떻게 하면 레이더를 피해서 적진에 들어가느냐였어요. 나무로 만들면 되지 않나요? 기체 강도가 버텨주지 못하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정말 창의적인 말씀하셨는데. 아니 나무 전투기가 북한에 아직 있다는 얘기 제가 들은 것 AN2가 같고. 있죠. 예, 그래갖고. 근데 그런 비행기가 마하로 날리게 되면 공중에서 분해가 되겠죠.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주 높게 나르거나 아주 초저공으로 날아서 적진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레이더 이제 안 잡히죠. 예. 근데 예. 이게 한계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특히 지대공 미사일의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높게 나르는 게 능사가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레이더 전파를 속일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없을까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런 개념이 의외로 소련 옛 소련에서 먼저 네네. 나왔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네. 구소련의 무슨 뭐 군사 기술 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사실 명맥이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 이게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2차 대전 끝나고 특히 소련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엔지니어를 많이 데려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토대가 될 수 네. 있었죠. 근데 1960년대 말에 근데 이 CIA가 네. 소련에서 한 권의 논문을 입수합니다. 훔쳐온 거 아니고요. 이 논문이 뭐냐면은 이제 물리적 반사 이론에 의한 전자파 예각 파동 방법이라는 긴 이름이죠. 진짜 어려운데요. 예. 예. 그 영어 제목이 있는데 제가 읽기도 읽지 싫습니다. 마세요. 그거. 읽기도 읽지 싫어요. 마시고요. 그거는. 근데 이게 누가 썼냐면 이제 예전에 소련의 표토르 우핌체프라는 과학자가 네. 쓴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물체에 전자파가 닿았을 때 이것을 난반사시킬 수 있는 이런 이론적인 그 논문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 논문이 나오자마자 소련 내에서는 정작 이 논문이 이제 말도 안 된다는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이 논문을 눈여겨본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도 유명한 네. M사라고 할게요. M사. 예. 그 M사 내에 스컹크웍스라는 이제 팀이 있었어요. 이 스컹크웍스 팀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괴짜들이 모여 있는 네네. 창의적인 팀이었어요. 이 팀의 모토가 뭐냐면 시간과 예산만 주어지면 자유의 여신상도 고개 비행을 시킬 수 있다. 오, 진짜 창의적이긴 하네요. 이런 네. 팀이었는데 이 팀이 이 논문을 봅니다. 그리고 이 팀이 무릎을 치죠. 바로 우리가 찾던 개념이다. 이 개념이. 그래서 이 팀에 의해서 처음 나오게 된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F117의 프로토타입이 나오게 되죠. 이게 놀랍게도 1981년이었어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 스텔스 기능을 군사적으로 연구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근데 요 81년에 요 프로토타입이 나와서 이제 시험 비행을 비밀리에 많이 네네. 했는데 요 주변에서 그때 한참 UFO 목격담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그 엑스파일이라는 네, 맞아요. 드라마 저는 있죠? 알죠. 예. 엑스파일 시즌 1에 보면 요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렇구나. 예. 아니 근데 이제 스텔스 같은 경우 그러면 결국엔 레이더를 네네. 그러니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를 우리가 보통 네. 이제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스텔스 기술이라고 해갖고 그거를 이용을 했고 뭐 함정이라든지 뭐 다른 데도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 기술의 그러니까는 원천적인 기술이 네. 결국에는 레이더를 이렇게 반사를 하는 것을 난반사라고 하셨듯이 네네. 지금 다른 곳으로 반사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인 복합적입니다. 건가요? 네. 레이더를 일부는 흡수하고요. 흡수를 일부는 하고 통과시키기도 하고 일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난반사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레이더파가 많이 반사되는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스텔스 설계를 하게 되죠. 그게 예. 어딘데요? 우리 보통 공기 흡입구라고 하죠. 그래서 공기 흡입구 쪽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F117이나 B2 스텔스 폭격기 보면은 공기 흡입구가 날개 위쪽에 있어요. 보통 날개 옆쪽에 있거든요. 날개 아래쪽에 있거든요. 네네. 공기역학적으로 그게 좋으니까. 근데 예전 스텔스 보면 날개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야지 지상에서 쏘는 레이더파가 그쪽으로 안 들어가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건 그 공면 안쪽으로 해서 설계를 특수하게 해서 아예 드러나지 않게. 뭐 이제는 뭐 말도 안 되게. 근데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이긴 하나요? 잡혀요. 어. 잡히는데 이게 비행기인 줄 모를 정도로 작게 잡혀요.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이 최고 기술을 가진 거죠. 지금 스텔스라고 한다면.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뭐 러시아도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중국도, 뭐 중국도 나오고 예. 했는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J-20이라고 해서 스텔스 전투기를 자기네가 2018년 2월부터 배치를 했고요. 네. 러시아는 수호이 57이라고 해서 네. 올해부터 이제 배치 예정이 돼 있는데 미국의 F-22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배치가 됐죠. 네. 배치만 하더라도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놀랍게도 F-22 랩터는 1990년대 기술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기술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그러니까 없겠네요. 저는 솔직히 보통 이런 얘기를 네. 해요. F-22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건 지구용이 아니라 대외계인용이다. 이게 왜 개인이요? 예,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싸우려. 아. 왜냐하면 우리 헐리우드 영화 보면 외계인 침공했을 때 이라크가 나가서 싸우나요? 아니죠. 뭐 러시아가 나가서 싸우나요? 미국이 나가서. 미국이 나가서 세계 국가대표 그렇죠. 세계 네. 대표로 나가갖고서는 나가서 그러니까 싸우는데. 대외계인용이고 그나마 이제 반칙이 좀 덜한 게 F-35 정도 아니냐. 근데 이 기술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이 군사 기술한 게 조그만 차이 나도 굉장히 네. 오래 걸리잖아요. 그걸 네. 따라잡는데. 그리고 네. 사실 저는 들은 얘기가 중국이 옛날에 이번에 이 J-20을 만들고 이러는 기초가 된 게 네. 그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던 F-117이 네. 코소보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잔해를 막 달려가갖고서는 네. 가지고 와갖고 수습해갖고서 거기서 뭐 보고서는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 예. 근데 뭐 진짜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 코소보에서 F-117이 떨어진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특히 스텔스가 이건 있어요. 공대공 상황에서는 천하무적이에요. 공대공 상황에서는 그 어떤 전투기도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에서 그러니까 네. 적 전투기하고 만났을 때는 천하무적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적 영공에 들어가서 폭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적 영공 들어가서 하는 건데 코소보 때 네. F-117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일단 전자전기라는 게 가서 적 레이더를 교란시켜주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이걸 보통 우리가 소독이라고 하거든요. 네, 소독 예, 소독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방역. 예, 네. 세니테이션이라고 네. 하는데 그때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F-117이 며칠이건 같은 코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잡았던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같은 코스로 계속 들어가면 안 되고 스텔스 전투기가 폭격을 하러 적 영공에 들어갈 때는 일단 전자전기로 소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건 사실 네.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냐. 한국도 꽤 오래전부터 이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네.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듯이 KF-X가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투기로서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 왜 T-50이라고 있었죠? 우리 이제 연습기 네네. 지금 FA-50도 나오고 했는데 이거 처음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정말 불모지 우리나라는 항공기 불모지였어요. 항공기술 불모지였는데 네. 처음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나무로 만든 모형 거기 있는 직원들이 막 손으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고 그랬던 적이 불과 십몇 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만 너무 크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KF-X가 나와서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KF-X가 나오면 F-35나 뭐 F-22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이다. 이렇게 야무지게 저희가 꿈을 가지면 안 되고요.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제 미국이 가지고 미 해군하고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에 호넷이라는 전투기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호넷 있죠. FA-18 뭐 EF까지 나왔는데 그 정도 성능, 쉽게 말해서 4.5세대 정도의 성능만 갖춘 전투기만 나와도 대성공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금 뭐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 네. 얘기했잖아요. J-20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그들은 안 자기 스스로 스텔스 전투기라 말하는데 인도에서 잡혔습니다. 그게 그래요? 인도 공군 전투기에 잡혀요. 인도한테 잡힐 정도면 예. 굉장히 떨어지는 건데 이게. F-20 여러분들이 J-20이라고 해서 이게 인터넷 쳐보시면 네. 그 중국 스텔스 전투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귀에 이제 카나드라고 해서 오징어 머리처럼 달린 그게 붙어 있어요. 날개가. 네, 네. 그런 카나드 날개가 붙어 있는 그 순간 스텔스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럼 왠가요? 근데 그들은 스텔스라고 말을 해요. 그다음에 음. 엔진 기술도 아직 한참 멀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또 자랑하는 게 해킹 기술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해킹 기술을 10분 발휘해서 훔쳐왔나요? 어디서? F-35의 설계도를 빼와서 만든 게 아. J-31인데 이게 2016년에 에어쇼 한번 했거든요. 네. 보통 에어쇼 하면 고개도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날라서 한 바퀴 돌고 내렸습니다. 그게 다예요? 많은 서방 측 관계자들이 실소를 했어요. 왜 저러냐. 음. 그 다음부터 에어쇼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얘가.
그러면은 예. 뭐 굉장히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도 물론 중국이 지금 추격하는 속도는 대단히 무서운데 네. 아직까지는 조금 갭이 있고요. 네. 그나마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스텔스 전투기에 대응할 만한 게 지금 러시아에서 나온 수호이 57인데 네네. 수호이 57이라는 숫자가 좀 재밌어요. 원래 지금 수호이가 원래 27, 30, 33, 35 이렇게 나가거든요. 35 다음에는 뭐 37, 40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57로 뛰었어요. 네. 일설에 의하면 F22에 22 네네. 플러스 F35에 35 더하니까 57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7? 그래서 57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에서 나온 스텔스 전투기를 보면 네. 아직까지 조금 미국제에 비해서 그 엔진 부분 같은 데가 스텔스 처리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미국제만큼 정교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이냐. 왜냐하면 이 러시아제고 중국제고 실전 배치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동안 자기네가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이것저것 고쳐봐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2005년에 미국은 실전 배치가 됐단 그렇죠. 말이죠. 그럼 이게 갭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런 거죠. 이 갭 차이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이게 더 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역부족이지 않느냐. 네. 그런 그럼 결국에는 견해가 많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뭐 네. 스텔스 기술도 그렇지만 전투기 면에서는 아직은 미국이 독보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네. 러시아 그리고 네. 중국이 따라가고 있지만 역부족이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만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네.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야 우리도 스텔스 차세대 만들어야지. 전투기를 네. 나오는데 왜 스트레스가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술에 있어서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하이드로 점프는 절대 없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지 한 번에 튀는 건 절대 한 없거든요. 단계 한 단계 가야 예, 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기술을 접목해서 그 무기를 개발하는 이런 속도나 이런 거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네. 우리나라 정도면 진짜 세계에서 탑급이에요. 이 속도만 보면. 네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조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네, 네, 더욱더 개발되도록 조금 기다려주자라는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예. 네, 오늘 스텔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또 한국의 KF-X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할까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군사세계 이세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너 색스폰의 브랜포드 마살리스 그리고 트럼펫의 테렌스 블란셔드가 함께 연주를 했습니다. 영화 모 베터 블루스에 나왔던 주제곡 모 베터 블루스입니다. 아직 화요일입니다. 갈 길이 머네요. 그래도 재즈 한 곡 들으면서 피로를 좀 풀어보시죠. 저는 김지은이었습니다.